민사재판 실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1장 판결서인데요. 판결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형식으로 하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뭐 주문이나 뭐 이유 이런 부분이고 판결서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그리고 뭐 시, 분, 초, 뭐 주소 등은 어떻게 표시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재판과 재판서 제1절 보시는데요. 이제 그 재판은 주체와 성립 절차에 따라서 판결이랑 결정 명령 세 가지로 분리되는구나 이런데요. 판결 결정 명령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판결은 필요적 변론이죠. 그리고 결정과 명령은 임의적 변론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해서 쭉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필요적 변론이 아니다, 임의적 변론이다 라는 게 써있죠. 뭐 이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혹시 뭐 객관식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 그 다음에 재판서 나오는데요. 재판서는 첫 번째 줄 재판을 문서로 표현하기로 곧 재판서이다. 예. 결국에는 이제 판결문이나 결정문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걸 총칭해서 재판서라고 하는구나,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재판서는 처분문서 성격뿐만 아니라 보고문서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 지금 5페이지 위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분문서라는 건 뭐죠? 처분문서? 네, 맞아요. 처분문서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그 문서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했으면은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있잖아. 매매라는 법률행위. 그런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서에 담겨 있다는 거죠. 차용증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을 빌렸다, 대여하였다는 법률행위가 그 차용증 안에 담겨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처분문서는 그런 성격인데, 보고문서는 뭘까요? 보고문서는 당사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문서죠.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 뭐, 매출이 얼마나 됐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됐다. 또는 뭐, 내가 뭐, 이걸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다더라. 뭐, 저녁에 뭐, 가볍게 일기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고문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개념은 일단 그렇고요. 재판서는 처분문서뿐만 아니라 보고문서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거죠. 각종 보시면, 각종 3번. 재판서는 재판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를 써요. 성질을 한다. 뭘요? 재판의 존재라 그 내용. 그러니까 이 어떠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의 내용이 뭐다. 이건 다 법률 행위겠죠. 예? 어떠한 재판과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는 건 다 법률 행위일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판서 중 한 사실 판단을 그 사실 판단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문서다. 재판서에서는 판사가 보고, 듣고, 느낀 사실들이 많이 있겠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음을 설시를 나중에는 해줘야 해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보고문서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는 법률 지식과 법적 사고방식, 리걸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네. 그걸 갖추기 위해서 지금 기본 단계에서 민사 재판 실무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어서요.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하고 학점도 좀 많은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보다는. 다음에는 재판서의 기능인데요. 본질적 기능이 이런 게 있고 부수적 기능이 이런 거 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거는 그 판결의 효력이에요. 쭉 넘기셔가지고 6페이지 그 반가로 3번 있잖아요. 판결의 효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이런 건데요. 기판력이라는 건 뭐죠? 기판력이라는 건 법원이 일단 한번 확정한 그 판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전에 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변론 종결시 이후에 변론 종결시 이전까지 아무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 종결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다 기판력의 차단이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력 같은 거는 판결 그 자체로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 판결을 바탕으로 이걸 판결 정본이랑 판결 정본과 하여튼 뭐 집행권 같은 걸 부여받아가지고 뭐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민사집행법에서 차차 배우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판결서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한번 알아두기로 하죠. 그래서 판결서를 뭐 쫄래쫄래 가지고 가가지고 집행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있어야 집행이 된다. 그래서 판결은 집행력도 발생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형성력 같은 경우는 형성 판결 같은 경우에는 비로소 그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러면은 그 판결이 딱 있으면 이제 이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판결서의 기능, 부수적 기능, 부수적 기능은 이렇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절 판결 선고와 판결서 이런 거 있는데요.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필요한 이 판결 원본이라는 게 조금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판결 원본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나중에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 원본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문을 읽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네. 따라서 판결 원본은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 원본은 판결 선고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바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는 이유는 법원 사무관 등은 당사자한테도 교부하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당사자는 강제 집행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한테 교부되는 이유는 집행을 위해서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송달 후에 집행을 위함이다. 그 다음에 판결서의 구성인데요. 지금부터 볼 건 판결서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첫 번째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사건 번호가 들어가겠죠. 사건명.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가고 청구 취지가 들어간다. 청구 취지 및 상诉취지. 근데 저희는 1심 판결문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는 거는 원고가 이렇게 판결을 하여 주세요 라고 법원한테 말한 걸 청구 취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유, 판결의 그 논리적 구성,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이유. 그 다음에 변론 전결일, 근데 무변론 판결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법관의 뭐 서명 날인 이렇게 7가지인데요. 실무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한다고 보죠. 그래서 다음과 같다 이건데요. 그 9페이지 한번 쭉 보신 다음에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렇게 돼 있구나 하면서 옆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1. 법원의 표시. 이거는 판결을 한 법원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5민사부가 이 판결을 하였구나 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제15민사부 같은 거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합의부일 경우에는 이렇게 부를 쓰고 합의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를 쓰지 않는다. 뒤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표제. 이게 판결이냐, 결정이냐, 명령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판결 이렇게 써 있죠. 판결. 이건 판결이다. 그 다음에는 사건의 표시.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인지를 지금 특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번호가 무엇이다 하는 게 표시가 되겠죠. 사건 보시면 2011 가합 123 한 칸 띄고 대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건 번호 같은 경우는 뒤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붙인다를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대여금 같은 경우 이런 건 사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구나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 등 소송 진행에 관여한 자의 표시. 그러니까 뭐 원고, 피고, 독립 당사자 그런 당사자의 지위를 여기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보시면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게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표시를 해주는구나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김갑동 한 칸 띄고 가로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 서초구 남부수남로 234 가로치고 서초동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데요. 주소 쓰는 방법도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는데 서울특별시 이렇게 안 쓰고 뭐 서울이라고 쓴다고요. 그 다음에 소송대리인, 그러니까 소송대리인도 써야죠. 소송대리인, 변호사 2, 3순인데, 소송대리인인데 그 법적인 지위가 변호사로서의 지위구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했구나.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피고도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는 원심 판결의 표시인데요. 저희가 쓸 거는 일단 1심 사건 기준이라 원심 판결의 표시는 따로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변론 종결이고요. 변론 종결은 이때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런 건데요. 변론 종결이 의미가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판력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기판력 때문에. 그러니까 기판력의 차단효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판결 선고일이죠. 판결 선고일은 이 판결이 선고된 날인데요. 판결 선고일은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는 전부 인용,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선행금 20%를 물어야죠, 피고가. 왜냐하면 갚을 돈을 지금 갚지 않았으니까 일정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항제하는 거에 타당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투가 쓰는데 이거는 소촉법 그 3조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게 타당했으니까 그러면 확정적으로 내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판결 선고일에서 의무가 이렇게 있다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 선고일은 소촉법상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미가 있구나 있는 걸 지금 기본적인 걸 생각해 두시고 그 뒤에 이후에서 보실 때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문이죠. 주문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판결의 주된 문장이다. 그러니까 주문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도 될 뿐더러 당사자도 다 정해주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문이다. 실제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주문을 틀리면은 감점의 폭이 많이 크겠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인데요.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1심 판결이니까 항소 취지는 필요 없겠죠. 청구 취지인데요. 청구 취지는 그 소장에 표시된 그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써주는 건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써주지만 주문의 양식에 맞게 바꿔준다. 이런 거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떠한 구성을 바탕으로 이 주문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서술하는 게 이유고요. 그 다음에 판결 작성일인데요. 판결 작성일은 위에 그 판결 선고일이 있으니까 생략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맨 마지막에 판결한 법관의 표시 및 서명 날인데요. 그 재판장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독이 아니라 합이니까 3명이 있고 3명 중에는 재판장이 있겠죠. 그래서 재판장, 판사 김일남, 판사 이희숙, 판사 박선수 이렇게 있죠. 이것도 상당히 배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판사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판사 맨 마지막 장을 먼저 써놓고 시험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재의 양식인데요. 기재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이래서 기재 양식 방금 전에 본 거죠.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문체, 용어 이렇게 있는데요. 문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용어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맨 마지막 단락에 다만 킬로미터, 제곱미터, 킬로그램, 퍼센트 등 각종 단위 보호를 나타낼 때는 그대로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구나 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한글로 킬로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및 장소의 표시인데요. 날짜를 표기는 원칙적으로 숫자로 하되 연원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그 다음에 시분의 표기는 오전, 오후 표시 없이 24시간 문법에 따라서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이건데요. 모든 형사 판결이라든지 민사 판결이라든지 심지어 공소장을 작성할 때 모든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월일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건 다 잊으시고요. 앞으로 모든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땐 이렇게 작성한다. 머릿속에 꼭 좀 집어넣으시고 꼭 24분법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오후 2시가 아니라 14시 00이다. 꼭 표시하세요. 그리고 실무를 하실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검찰에서 맨 처음에 시부했을 때 검비실을 한번 받았는데 오후 2시에 받았는데 02 쌍점하고 00 이렇게 했다가 피의자분을 다시 부른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주소는 이렇게 표시한다 나오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으로만 표시한다. 시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그냥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이렇게만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면에는 소속 시도를 기재한다 뭐 이건데요. 읍면에는 소속 시도를 기재한다. 그 읍면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시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소속 시군을 기재한다는데요. 그렇고, 그러니까 읍면 단위는 바로 위에 있는 걸 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도로명 표기의 경우 서울 종로구 삼청로 9길 3-14번지 5동 7075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주소 표시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페이지 넘기셔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3-45번지 하고 13통 6반과 같은 번지에는 번지를 생략하여 번지를 쓰지 않고 하이픈으로만 표시한다. 이것도 많이 보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통반의 기재가 필요할 때는 통반의 방식으로 적는다. 네. 그래서 여기 슬래시는 하지 않고 통반은 통반이라고 써준다는 거죠. 민사재판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 통반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 있을 때는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반이 그 기록을 봐가지고 여기 통반이 있구나 그러면은 통반이라고 써준다 이런 거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좀 써주는 게 있으면 써줘야겠죠. 그건 검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과 집원 주소를 변기할 경우 서울 종로구 삼청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다. 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법정동 리 뭐 이렇게 기재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그 항목의 구분인데요. 항목의 구분에서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 항목의 구분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1점, 두 번째는 가점, 세 번째는 1반괄호, 그냥 반괄호, 네 번째는 가반괄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양괄호, 여섯 번째는 가양괄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동그라미, 그리고 여덟 번째는 가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1 그냥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반괄호, 양괄호, 동그라미 이 순서로 되고 숫자가 또 먼저 온다는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자의 정정 방법인데요. 이게 뭐 삭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삭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쭉 지우시면 됩니다. 삭가 이런 거는 나중에 실무 나오셔가지고 삭가도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쭉쭉 그으세요. 어차피 뭐 시간도 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급하게 좀 판결서 부분을 봤는데요. 이렇게 판결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뭐 비중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앞으로 법률 문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뭐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재판서는 어떠한 효력이 있구나. 기판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고 형성력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가볍게 워밍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2장부터 시작하기로 하죠.